요즘엔 다 그래요. 자식도 다 키워놓으면 남입니다. 저는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살아도 마음까지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도 전화 2번이나 했는데 안 받더라고. 사정이 있겠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러네요. 사정이 없는 사람 없지요. 근데요, 어르신, 너무 마음 다치지 마세요. 여기 사는 분들 보면요, 아들이 잘하는 집도 있고, 며느리가 잘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못하는 집도 있고요. 자식한테 큰 기대 안 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야지요, 뭐. 기대할수록 서운한 법이니까. 경비실에서 김씨 할아버지와 나눈 차 한 잔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접게 만들었습니다. 왔어요? 아, 택시가 금방 와서 먼저 와 있었다. 며칠 계실 거예요. 아버지, 며칠이라니. 우리도 요즘 사정이 좀 있어서요. 아이들 공부에다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아버지 여기 계시는 거 솔직히 좀 부담이에요. 며느리가 올라오라 해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려던 거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냥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복잡해?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게 복잡해? 지금 그 말이 나와야 해? 진심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이게 가족이야? 됐다. 내가 거실에서 자도 되고 며칠 있으면 내려가지. 아버님, 그 말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왜 아버님이 미안해야 해요? 당신, 전화 왔을 때 받았어야 했잖아. 아버님이 불나서 대피하고 전화하셨는데 왜 안 받아? 나는 몰랐어, 진짜. 그냥 일하다가 못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당신 그날 저녁에 나랑 밥 먹고 있었잖아. 휴대폰 보면서 계속 웃었잖아. 내가 전화 온 거 봤다고 하니까 그냥 넘기자고 했잖아. 아, 나는 그냥 니들 불편할까봐. 당신 아버님께 그렇게 말하면 정말 더는 못 살아. 아버님이 내게 어떤 분인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혼자 컵라면 먹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아버님이 나 데리고 읍내 나가서 옷 사주셨잖아. 반찬도 싸주시고 생일 때 혼자 있는 나 보러 와주셨잖아. 당신은 그땐 친구랑 놀러 다니기 바빴고 나는 시골에서 아버님 손잡고 놀았다고. 그 은혜를 난 절대 안 잊어. 며느리의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북 청송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김씨 할아버지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73이지만 지난 3월에 산불로 집도 재산도 다 잃고 아들 집에 갔다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즘 나쁜 며느리들도 많지만 이런 효부 며느리도 있다고 자랑하시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과 김씨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온 김씨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새벽 5시만 되면 논으로 향했고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말벗도 없이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닭이 몇 마리 울어주고 가끔씩 손주들이 시골 공기 맡으러 내려오면 그저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살맛이 났습니다. 그런 김씨 할아버지의 인생에 재앙이 덮쳐온 건 올해 3월 중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유난히 거셌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김씨 할아버지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뭔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었고 순간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멀리 산등성이가 벌겋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 쪽으로 밀려들었고 무언가 터지는 소리,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양말도 신지 못한 맨발에 흙이 차갑게 닿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품처럼 안고 살아온 산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비명과 소방차 경적 소리가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순간 집안에 있는 앨범, 아내 사진, 결혼 반지, 손주들 그려준 그림,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집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마을 이장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영감님, 빨리 내려가요. 여긴 위험해요. 그제야 김씨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든 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옷까지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 하나 겨우 피신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산 아래 임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이 불을 머금고 마치 괴물처럼 마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낡고 손때 묻은 장롱이 지금쯤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라 속이 휑하고 시려왔습니다. 그 공간 안에 담겨 있던 수십 년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김씨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의 뿌리가 뽑혀나간 절망이었습니다. 군청 체육관으로 피신한 뒤에도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잠들면 다시 불길에 쫓기는 꿈을 꾸었고 깨어나면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있는 현실이 더 참혹했습니다. 젊었을 때 집을 짓기 위해 아내와 둘이 소처럼 일했습니다. 첫 벽돌 올리던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이 마루에서 뛰놀던 소리, 아내가 장독대에 김치 담그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게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움받을 데도 없었습니다. 청송엔 친척도 없고 형제들은 이미 다 떠났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도 다들 피해를 입어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굽었고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체육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이제는 누구 하나 남은 것도 없는데. 체육관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찬 바닥은 낯설고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공간에 눕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밤이면 발밑으로 스멀스멀 들어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몸을 아무리 웅크려도 따뜻해지지 않았고 누운 자리가 금세 허리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번이고 자다 깼고 자리를 바꾸고 담요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지만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육관 한켠에 던져진 얇은 담요 한 장, 바닥엔 종이박스 몇 장을 깔고 그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바닥이 차가워 잠을 설쳤고 이틀째부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따금씩 일어나 몸을 쭉 펴보았지만 이미 굽은 허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든 건 둘째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참기 힘든 건 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체육관 안엔 샤워 시설이 없었고 화장실 옆에 임시로 설치된 세면대에서 얼굴만 간신히 씻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켜가고 속옷은 냄새가 났으며 몸에는 화재 현장에서 입은 연기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살결은 거칠어졌고 등이며 팔이며 가려운 데를 긁다 보니 상처가 생겼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씻지 못한 몸이 부끄러워 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가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뒤를 돌았습니다. 며칠 뒤 군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체육관 안에 천막을 하나둘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커튼으로 구획을 나누며 간신히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천막 안에 앉아 있으면 마치 이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는 주먹밥이나 컵라면, 때로는 도시락 형태로 나왔습니다. 나눠주는 손길은 고마웠지만 김씨 할아버지 입맛엔 맞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덮개를 덮은 채 한숨만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었습니다. 먹는 일보다 씻는 일보다 그 무엇보다 더 괴로웠던 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건 단순히 건물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기억들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이 모두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생전에 쓰던 자그마한 화장대, 장롱 안에 고이 접어두었던 한복, 손자들이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 며느리가 명절마다 사다 준 양말 한 켤레, 아내와 자식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김씨 할아버지를 미치도록 아프게 했습니다.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눈을 감아보곤 했습니다. 혹시 꿈인가? 혹시 다시 눈을 뜨면 마당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가마솥에서 김이 피어오르진 않을까? 하지만 눈을 떠도 보이는 건 회색빛 천장과 마음 없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처음엔 몇 마디 나눴지만 그저 서로의 슬픔을 건드리는 일이 될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작게 이해하고 대답한 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식사 시간도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마을에 없어선 안 될 사람이었고 논밭 하나쯤은 맡아주던 어른이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찾지 않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조용히 등을 돌리고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린 슬픔이 끝내 두 눈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 한 번만 잡아주는 따뜻함. 그게 그렇게 간절한 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밤을 보내던 어느 날, 체육관 구석 한켠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엔 조선 가정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손주 둘이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조금 더 어린 여자아이가 담요를 덮은 채 할머니, 우리 집에 가자. 여기 싫어. 집 가자. 하고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쓰다듬으며 애써 아이들을 달랬지만 그 표정 속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씨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꼬맹이들의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고 할머니의 손이 아이들의 등에 얹힌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옵는 법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가슴도 순간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얌전한 아가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김치를 담가 내려보냈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오면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조용히 설거지를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릴 적 부모가 일찍 이혼해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것도 근방의 동네에서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자 체육관 구석에서 조용히 울던 아이들의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쟤들도 저 나이에 무슨 죄가 있다고. 김씨 할아버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선만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산불이 난 그날 밤 휴대폰은 들고 나왔지만 배터리가 다 되어서 구청에서 임시로 나눠준 충전기로 겨우 충전하고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켜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장 며느리에게 걸자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그 말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괜찮다고 몸만 피신했다고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버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춥고 불편한 곳에서 지내시면 큰일 나요.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괜찮다. 여기도 지낼 만하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건 며느리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어르신 특유의 고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서울에 올라오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기차표를 예매해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씨 할아버지는 천막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 이제 더 이상 논일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느려졌고 말수도 줄었고
손주들 앞에선 괜히 작아지는 자신인데, 과연 그런 자신이 서울 아파트에서 숨죽여 지내는 게 맞는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아버님, 제가 꼭 모실게요. 라는 말이 그래도 고맙게 들렸습니다. 체육관 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만큼은 김씨 할아버지의 심장 한 켠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다음날 며느리가 예매한 기차표를 사용해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서울역에 도착한 건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봄날 오후였습니다. 가방이라 할 것도 없는 낡은 보자기 하나에 체육관에서 받은 수건, 두유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서울에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김씨 할아버지는 승강장 옆 의자에 앉아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착했다. 이제 기차에서 내렸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아버님 잘 오셨어요. 택시 타고 이 주소로 오세요. 경비실에는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아들의 번호는 그날 이후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그 마음을 꺼내는 건 더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고 창밖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길, 김씨 할아버지의 눈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높은 빌딩, 차가운 아스팔트, 무표정한 사람들, 청송에서 듣던 새소리는 없고 여긴 숨소리마저 빠른 듯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이나 걸었지만 울리다 끊어졌고 다시 걸었어도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경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 702호 사는 사람 아버지인데요. 경비실에 앉아있던 노년의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보다가 안경 너머로 김씨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 702호 아버님이세요? 어제 며느리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며느리분이 참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던데요. 김씨 할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 그요. 그 아이가 그래. 착한 아이지. 저기 저 벤치에 잠깐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아이고, 그럼요. 어르신 그리하세요. 경비 아저씨는 따뜻한 말투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천천히 말을 붙였습니다. 저도요. 고향이 영천입니다. 청송하고 이웃이지요. 김씨 할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나는 청송 읍내에서 좀 떨어진 데서 살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나마 고향 얘기로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 그래요. 자식도 다 키워놓으면 남입니다. 저는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살아도 마음까지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전화 2번이나 했는데 안 받더라고. 사정이 있겠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러네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이 없는 사람 없지요. 근데요, 어르신, 너무 마음 다치지 마세요. 여기 사는 분들 보면요, 아들이 잘하는 집도 있고, 며느리가 잘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못하는 집도 있고요. 자식한테 큰 기대 안 하고 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지요, 뭐. 기대할수록 서운한 법이니까.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김씨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손으로 한자 한자 더듬으며 며느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시지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고마웠네요. 경비 아저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김씨 할아버지는 작은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주먹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가 굵고 주름진 손, 이 손으로 평생 농사 지었는데 지금은 겨우 4자리 숫자 하나 누르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김씨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공기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복도로 발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현관문 앞에 서니 비밀번호를 누르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4자리 숫자 간단한 일이지만 김씨 할아버지에겐 그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가슴을 꾹 누르는 일 같았습니다. 누르고 들어간다고 내 자리가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중얼이다. 결국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먼저 보인 건 정돈된 거실과 식탁 위에 덮개 씌운 반찬, 그리고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새 이불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지 못한 채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문턱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금방 와서 먼저 와 있었다.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대충 훑더니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계실 거예요, 아버지?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던 손이 그대로 멈춰졌습니다. 며칠이라니?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아들은 모른 척 말끝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요즘 사정이 좀 있어서요. 아이들 공부에다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아버지 여기 계시는 거 솔직히 좀 부담이에요. 그 말은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올라오라 해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려던 거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온 얼굴로 거실 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단박에 감지한 듯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복잡해?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게 복잡해? 지금 그 말이 나와야 해? 진심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이게 가족이야? 김씨 할아버지는 두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됐다. 됐다. 내가 거실에서 자도 되고 며칠 있으면 내려가지.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그 말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왜 아버님이 미안해야 해요? 당신, 전화 왔을 때 받았어야 했잖아. 아버님이 불나서 대피하고 전화하셨는데 왜 안 받아?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몰랐어, 진짜. 그냥 일하다가 못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며느리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날 저녁에 나랑 밥 먹고 있었잖아. 휴대폰 보면서 계속 웃었잖아. 내가 전화 온 거 봤다고 하니까 그냥 넘기자고 했잖아. 거실 안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김씨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니들 불편할까봐.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그렇게 말하면 정말 더는 못 살아. 아버님이 내게 어떤 분인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혼자 컵라면 먹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아버님이 나 데리고 읍내 나가서 옷 사주셨잖아. 반찬도 싸주시고 생일 때 혼자 있는 나 보러 와주셨잖아. 당신은 그땐 친구랑 놀러 다니기 바빴고 나는 시골에서 아버님 손잡고 놀았다고. 그 은혜를 난 절대 안 잊어.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런 말 하면 정말 당신하고 끝이야. 말을 하던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손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손, 그 손으로 어린 며느리에게 옷을 사주던 날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해질녘,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예쁘다 하고 웃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눈물 흘리며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은 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은 채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리 따뜻한 줄 이렇게 늦게서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은 채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밝음은 마음까지 비추지 못했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가슴은 한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리 따뜻한 줄 이렇게 늦게서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작은 균열이 조금씩 조용히 다시 생겨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수가 적고 눈빛에는 어딘가 멍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버님, 드실 만큼만 덜어드릴게요. 며느리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 옆에서 아들은 말없이 젓가락만 툭툭 건드렸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겪어온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들은 창업을 하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렇게 응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업은 1년도 가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빨리 무너졌고, 세 번째 시도는 빚만 잔뜩 남겼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은 술에 의지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 대신 온 가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시골에 내려와도 며느리는 피곤해 쩔어 있었고 아들은 말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었으면 아들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들에게 직접 말 한마디 하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아들을 더 상처 입힐까 지레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식탁에서 물컵을 들려고 하면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애들 거예요. 따로 드릴게요. 그 말투는 배려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TV를 켜두고 뉴스를 보다 보면 아들은 리모컨을 들고 소리를 줄였습니다. 소리 좀 낮춰야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때마다 김씨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낮 시간엔 정적만 맴돌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존재가 그저 머무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대신 생활비를 벌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국이며 반찬을 만들던 모습,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김씨 할아버지는 그저 직접 농사 지은 쌀과 야채를 들려보내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받는 건지. 그 마음이 서러움으로 번졌고 그 서러움이 아들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지금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하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김씨 할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뒤를 돌아 누웠습니다. 산불이 모든 걸 태워버린 줄 알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라는 걸 서울살이 속에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김씨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들어오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준비됐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잠든 척 누워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하라는 소리를 이토록 다정하게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뭉친 건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갓 지은 흰쌀밥과 열무김치,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두부조림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는데 말이야. 할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청송에서 연락받고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조용히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말 한마디에 먹먹했던 가슴이 훅 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앉지도 않고 옆에서 수저를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같이 가세요. 무릎도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정형외과랑 내과 다 예약해놨어요. 그 다정한 말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챙기지 마. 네가 피곤하잖아. 그 말은 진심이면서도 미안함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론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인의 체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곤한 게 뭐가 중요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 계신 게 지금 제겐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그 순간 김씨 할아버지는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휴가를 내더니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한 시간에 둘은 집 근처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으면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서울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참 바쁘구나. 같은 하늘인데 청송이랑은 좀 달라. 그 말에 며느리는 가만히 웃으며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오갔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 김씨 할아버지와 며느리는 동네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잔잔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있었고 새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을 이어가던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어릴 때요. 아버님이 읍내에서 사주신 코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아직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냐. 며느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안 맞아요. 당연히 작죠. 근데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코트 안에요. 그때 제 마음이 있었거든요. 살면서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을 이어가는 목소리엔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랑 단둘이 살았을 때였어요. 어린 마음에도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냥 없는 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겨울 시장 나들이 따라갔다가 읍내 옷가게 앞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이거 입어볼래?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 장면을 떠올리는 며느리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맺혔습니다. 처음엔 진짜 놀랐어요. 그냥 구경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사주셨잖아요. 빨간색 코트였어요. 단추가 동글동글하게 달린 그걸 입고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그 코트가 그날 이후로 저를 바꿨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멍하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아버님이랑 제겐 정말 따뜻했던 어머니. 두 분이 수시로 반찬 들고 저희 집 오셨어요. 김장 했다고 주시고, 오징어 볶음 했다고 주시고, 겨울엔 동태찌개까지 따로 싸주셨어요. 어린 저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큰 정이었는지 알겠어요. 시장에서 아버님 만날 때마다 손엔 과자 봉지가 하나씩 더 생겼어요. 사주시는 그 초코 과자 늘 주머니에 꼭 넣어주시던 그 말을 하며 며느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겐 아버님이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친정아버지 이상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친아버지, 친엄마가 있지만요. 진짜 아버지 같고 제가 기댈 수 있는 분이에요. 김씨 할아버지는 입을 때려다 그저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코트 안엔 제 마음이 있었고 지금 아버님 품엔 제 삶이 있어요.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한참 동안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울림이 맴돌았습니다. 그 겨울 할머니 손잡고 조용히 걷던 꼬마가 이제는 아이 둘을 키우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품었던 빨간 코트의 기억이 이제는 김씨 할아버지에게 가장 따뜻한 보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향의 바람밭에 피던 민들레, 비탈길 따라 올라가던 개울소리, 그리고 지금은 재만 남은 청송의 집 한 채와 밭 한 귀퉁이의 고구마 넝쿨, 주소만 남은 땅 한 필지를 떠올렸습니다. 한 필지이긴 하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어서 가격이 꽤나 올라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던 오후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땅 하나 남은 거 내 명의로 넘길란다. 그 말에 며느리는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네, 김씨 할아버지는 손을 깍지 낀 채 식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땅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젠 내가 쓸 데도 없다. 언젠간 팔 거였는데 그럴 바엔 너한테 주는 게 맞다. 네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줬어. 이건 은혜 갚는 셈이 아니고 내 마음이다. 주는 게 기쁘다. 그 말에 며느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김씨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받았던 그 정을 평생 지켜드리는 걸로 갚고 싶었어요. 어릴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시절
아버님이 반찬 들고 찾아오셨던 게 제겐 온 세상이었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갚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았던 건 네가 있어서였다. 며느리는 손을 뻗어 김씨 할아버지의 굵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버님 지켜드릴게요. 남편이 못했던 것까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동자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차갑던 서울의 공기가 그날만큼은 따뜻한 봄볕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김씨 할아버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흰 서류 봉투 하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속엔 청송에 남아있던 마지막 땅에 등기 이전 서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그 종이를 꺼내어 손가락으로 며느리 이름을 따라 쓰는 순간 김씨 할아버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거니까,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며느리는 서류를 받으며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안 돼요. 저 못 받아요. 그런 거 절대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내 마음이다. 주는 사람이 기쁘다는데 받는 사람이 왜 거절하노?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서류를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으며 눈길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씨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그 목소리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땅 형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김씨 할아버지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도 했다. 근데 마음이 달라졌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얼굴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왜 며느리한텐 다 얘기하면서 전엔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난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억눌린 서운함, 오랜 시간 속에서 쌓인 말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 담담히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던 때도 있었고 답답했던 때도 있었다. 내가 처음 창업한다고 했을 때, 그래, 해보라고 믿어보자 그랬다. 근데 내가 실패했을 때 혼자 무너진 게 아니었다. 그때 집은 네가 아니고 내 아내가 지켰다.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주고 야근하고 돌아와 밥 차리고 그 와중에도 웃었다. 너는 너무 많은 걸 놓고 살았어. 아이도 가정도 심지어 너 자신도.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알아요. 나도 알아요. 아버지, 근데 그렇게 된 게 그게 제일 후회돼요.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며느리가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아버님께 하지 마.
이건 내가 받은 거야. 그 시절 당신 없는 집에서 아버님이 반찬거리 싸들고 오셨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알아? 난 지금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야.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으로서 한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말 들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 아버지 앞에서도, 당신 앞에서도.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다. 실수도 하고 헛디디기도 한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다.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조용히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 아들의 등을 살며시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엔 굳은 살이 박였고 온기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쓸어내리는 그 손끝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노인의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조용히 둘러앉았습니다. 된장국이 식어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따뜻하게 끓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씨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조용한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오랜 시간 외면하고 외롭고 아팠던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 김씨 할아버지는 방 안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희미하지만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오랜 시간 외면하고 혼자 감당해왔던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이미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기도 전이었을 시간입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서 있자 아들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그 짧은 인사 속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출근이 빠르네. 아들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지려고요. 이젠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으려고요. 제일 미안했던 건 아버지께 기대지도 못하면서 마음은 자꾸 거리 뒀던 거였어요. 그리고 애들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요.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안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는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퇴근 후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지만 이젠 거실에서 멀뚱히 TV를 보던 아버지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였대요. 별거 아닌 말이었지만 그 대화가 김씨 할아버지에겐 얼어붙었던 시간의 녹은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김씨 할아버지 손등을 유심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 다 키우셨죠? 그동안 그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네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뒤돌아
싱크대 앞에서 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아버지는 작은 수건으로 책상 먼지를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마음 하나 주고받는 일이지. 그 마음을 이제야 서로 전하게 됐구나. 며칠 후 아들은 일찍 퇴근해 와서 손주들과 놀아주었고 며느리는 김씨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습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저녁,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탄 집도 흩어진 사진도 돌아올 순 없지만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김씨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꼬박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었고 오해로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는 딸처럼, 아들은 다시 아들처럼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김씨 할아버지의 지친 마음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다시 청송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불타버린 집터 앞에 섰을 때 눈앞엔 여전히 검게 그을린 땅과 타담한 기둥 몇 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풍경이 더는 절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힘처럼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김씨 할아버지는 공사 인부들과 함께 새 집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기와 대신 슬레이트 지붕을 얹기로 했고 방 2칸에 부엌, 마루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 한켠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김씨 할아버지는 모종판을 꺼내 감자를 심고 상추 씨앗을 흩뿌렸습니다. 그 손길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매일매일 흙을 만질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기운을 차렸습니다. 매일 해가 뜰 때 마당에 나가 닭을 키우고 삽을 들며 땅을 고르는 삶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녁이면 혼자 앉아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서울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시죠? 거기 감자싹은 언제 나와요? 그 말에 김씨 할아버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파랗게 한 줄 올라왔더라. 올해는 좋은 봄이 될 것 같다. 그 말 안엔 그 누구보다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뿌리는 사라졌지만 씨앗은 다시 뿌려졌고 그 싹은 더 강하게 올라온다는 걸 김씨 할아버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송의 봄은 조용하지만 힘차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의 중심엔 김씨 할아버지의 두 손이 다시 흙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 그 산불난 날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모든 살림살이를 잃고 추억을 잃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마저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잃은 줄만 알았던 그 마음이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하나에 다시 돌아오더군요.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눈물,
손주들의 웃음 사진 한 장. 그 모든 것이 김씨 할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덕에 삽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회복됩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가끔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 한마디라도 꺼내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오해로 남습니다. 말하면 언젠가는 이해로 바뀝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 밭을 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에 타버린 땅 위에 새로 싹이 트듯 삶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빈자리에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기억 하나를 담아보세요. 언젠가 그 마음이 여러분을 다시 걷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